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쩌면 한 번쯤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아주 평범하지만 또 평범하지 않은 45세 주부입니다. 아니, 주부라는 말이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겠어요. 집안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지만 사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주부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본인의 앞에서 힘을 과시하며 으스대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을 이번에 처음 해보고 약간의 통쾌함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저 역시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마음가짐도 꽤 중요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특별히 잘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제 성격은 참 소심했어요. 누군가와 말다툼이라도 하게 되는 날이면 그날 밤에는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서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렇게 여리고 새가슴이라고 할 만큼 조그만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 누려야 할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마음속에서는 뭔가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올라오지만 막상 입을 떼려 하면 목에 뭔가 걸린 듯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날이 다반사였죠. 제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던 아버지는 무척 답답해하셨어요. 정아야, 왜 그렇게 말을 못하니? 네가 좀 더 당차게 굴어야지. 그래선 세상 살기 힘들다. 아버지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 난 이렇게 소심한 걸까 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원망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제가 선택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타고난 기질 같은 거라는 걸요. 누군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유약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저일 뿐이었죠.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냥 앞에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소심쟁이일지라도 저 하나만큼은 저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단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회피나 다름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쩌겠나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제 인생을 채찍질하면서 살기엔 너무나도 바꿔야 할 것이 많았는걸요. 그래서였는지 저는 늘 제 몫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며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급식 시간이었어요. 친구들이 하나씩 받는 돈가스를 2개씩 달라고 말할 때 저는 늘 하나만 받아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끔은 그 한 개마저도 친구가 장난삼아 가져가 버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도 저는 그 반찬을 돌려달라고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아, 저건 내 몫의 돈가스인데 하고 마음속으로만 울먹였죠. 심지어 수행평가 준비 시간에도 저는 늘 이용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정아야, 너 우리 중에 제일 공부 잘하잖아. 너가 다 해오는 게 낫겠다. 우리가 도와줘도 괜히 더 망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아한테 맡기고 좀 쉴까? 그래, 정아 네가 똑부러지게 정리 잘하니까 우리는 너만 믿을게. 그렇게 떠넘겨진 과제를 저는 밤을 새가며 준비하곤 했습니다. 멍청하다고요? 네, 저도 알아요. 아니, 나도 힘든데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막상 누가 뭐라 하면 응, 알겠어. 내가 해올게 하고 말해버렸어요. 스스로도 참 한심하다고 느꼈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몰랐습니다. 왜 그리 저는 싫다는 말을 못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싫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에겐 큰 용기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면서 지냈죠. 부모님께는 더더욱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분명 속상해하실 게 뻔했고 아빠는 또다시 저를 몰아세우실 게 분명했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제 안색이 정말 안 좋았었나 봐요. 정아야, 너 요즘 학교 생활 괜찮아?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뭐든지 힘든 게 있을 땐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 그래야 도움을 주지.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반에서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고 나 되게 친구도 많아. 오늘도 친구 이야기 들어주느라 조금 피곤해서 그런 것뿐이야. 정작 속은 골마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제게 있어 괜찮다는 말은 습관처럼 붙어 다녔던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지 않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혹은 제 탓일지도 모른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입힌 다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는 그때부터 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온 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제게 상처를 줘도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억울해도 괜찮아요 라는 말로 덮고 넘어가는 일이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속에는 쌓이고 쌓인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죠. 마치 숨이 막힐 듯이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어디에 풀 곳도 누구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참자, 이 정도쯤은 견딜 수 있어.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으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런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로 제 마음을 위로 아닌 위로로 덮으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젠 그런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으려 합니다. 너무 오래 제 감정을 눌러왔고 너무 오랫동안 제 몫을 포기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젠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억울할 땐 억울하다고,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는 분명히 속상해할 거고 우리 아빠는 저한테 윽박을 지를 게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15살이 되었을 때 조금은 늦게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 시기는 제 안에서도 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기였습니다.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감정이라는 것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심하고 조용하기만 했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툭 하고 말을 건네거나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이유 없이 고성이 터져나올 때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폭풍은 이상하게도 가족들에게만 향했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로 남아 있었지만 집에서는 누가 봐도 까칠하고 날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동생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누나, 왜 가족한테만 그래? 왜 엄마랑 나한테만 소리 지르고 화를 내? 가족이 감정 쓰레기통이야? 밖에 나가선 멀쩡하게 굴면서 왜 집에서만 그래?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나도 어딘가에 표출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왜 가족이어야 하냐고. 밖에 나가서 똑부러지기나 행동하고 그래. 동생의 그 말에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쓰고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동생의 말이 꼭 틀린 말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족이니까 설령 상처를 줘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막대하고 더 짜증을 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철없고 이기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몰랐고 사춘기의 경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족도 저를 끝없이 받아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16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갈라지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 마음 한편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거실에서 큰 소리로 싸움을 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자락에서 아버지는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쟤는 네가 데려가. 난 아들만 데려갈 거야.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쟤는 네가 데려가라뇨. 그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냥 짐이었던 걸까요? 한순간에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을 돌보느라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셨고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집안일만 해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저를 맡기겠다는 아버지의 말은 참으로 무책임했습니다. 어머니도 참다 못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무슨 수로 아이를 키워요. 일도 못 구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바깥일 해본 적 없는 거 알잖아요. 난 저렇게 당신처럼 답답한 사람이랑은 같이 못 살아. 난 아들만 데려갈 거야. 딸은 네가 알아서 해. 어머니는 그 말에 깊은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그 한숨이 어찌나 무겁고 깊던지 저는 마치 제 발밑의 세상이 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이불을 덮어쓰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물론 제 성격 탓에 가족들도 저와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더욱 제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나라도 나랑 살기 싫었겠다는 마음이 자꾸만 들었고 결국 저는 제 성격을 더 꾹꾹 눌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죽이고 죽였던 그 성격을 더 조용하게, 더 작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무엇이든 혼자 감당하려고만 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지 않기 위해, 다시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저는 저를 꾹꾹 눌러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였지만 사춘기 같지 않은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를 떨고 누군가와 몰래 연애도 해보고 시험이 끝나면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가는 그런 일상은 제게는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듯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그날의 한순간이 제 인생을 깊이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저는 고등학교를 전혀 다른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결국 함께 살게 되었고 엄마는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엄마는 자신의 불행한 삶의 이유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제게서 찾기 시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엄마와 아빠의 이혼에는 두 분의 성격 차이와 오랜 갈등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엄마도 결국엔 감정의 쓰레기통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리고 그 역할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엄마의 그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식에게까지 그 무게를 지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조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니, 소심함에 갇힌 아이가 되었죠. 낯선 동네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전학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학교에서는 이미 친구 무리들이 다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를 다닌 친구들이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 틈에 쉽게 끼어들 수 없었고 눈에 띄게 조용한 성격에 말을 걸어도 긴장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아이였으니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너 전학생이지? 이름이 뭐라 했지? 어느 동네에서 온 거야? 최정아라고 해. 제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제 모습이 누군가에겐 낯설고 이상하게 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어요. 누가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건 아니었지만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그 분위기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왕따를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있었을까?
스스로 수없이 되물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특별한 잘못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친구들의 관심사와 저는 너무도 달랐고, 저는 활발하게 어울리는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을 만큼 밝거나 적극적인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저는 친구 하나 없이 제 소심함만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셨고 제 이야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걸기라도 하면 가끔은 한숨부터 쉬셨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힘겹게 졸업하고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엄마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도 성인이니까 이제부터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해.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어. 그 말은 곧 이제 나가서 혼자 살아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는 전라도로 내려가서 새 가족과 함께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붙은 학교가 서울에 있는 전문대였기 때문에 너랑은 같이 못 간다는 핑계를 대셨지만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었겠죠. 사실 대학이고 뭐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엄마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엄마의 뒷모습만 봐도 안심이 됐던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짐처럼 여겼고 그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혼자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새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서울의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나마 대학을 졸업할 때까진 그 집에서 머물 수 있었지만 딱 졸업하자마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죠. 제 발밑에 있던 마지막 바닥도 사라졌단 걸요.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할 말이 있어서 했어.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성인인데 언제까지 엄마가 책임져야 하니? 등록금도 대줬으면 많이 해준 거야. 이제 네가 벌어서 살아야지. 그 말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제부턴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알 수 없는 씁쓸함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 삶의 여백을 조금이라도 함께 채워주길 바랐던 것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성인이라는 말은 참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법적으론 어른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어린아이였거든요. 사랑받고 싶고 기대고 싶고 응원받고 싶었던 어린아이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20살에 세상으로 내던져졌고 제 두 발로 서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삶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저는 늘 애정이 필요했습니다.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일상 속에서 가족에게서도 따뜻한 보살핌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단 한 사람만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면서 말이에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사회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팍팍했고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 생활비, 통신비, 보험료까지 손에 쥐고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제 코가 석자였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죠. 그즘 저는 동생의 SNS를 몰래 보기 시작했습니다. 애정이 고팠던 저는 그렇게라도 가족과 연결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SNS 속 동생의 삶은 참 화려해 보였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예쁜 사진, 비싼 취미생활, 친구들과 즐거운 일상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눈물을 훔치고 있곤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부족한 구멍을 저는 결국 남자에게서 채우려 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었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외모가 예쁜 편도 아니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자존감마저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주변에 남게 되었습니다. 너는 가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해. 이런 식으로 말하며 저를 가스라이팅하는 남자들을 만나기 일쑤였어요. 달콤한 말 몇 마디에 마음이 흔들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곤 했습니다. 밥 차려줘 라는 말에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들의 뒤를 졸졸 따랐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받은 생일 선물은 고작 편지 한 장, 꽃 한 송이뿐이었어요.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야? 라며 웃던 그들은 막상 자기 생일이 되면 명품 지갑을 사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진심일지도 몰라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저를 사랑해주기보다 점점 더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어리석다고 타이르며 다시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죠. 힘들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저를 보며 안쓰러워했고 제가 시간을 쪼개가며 데이트하자고 할 땐 제발 좀 쉬어. 너 건강 먼저 챙겨야지 라며 저를 걱정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그의 말들이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고 저도 점점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27,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전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선 드디어 안정이라는 걸 찾은 것 같아서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전 남편도 결국 저를 이용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여보, 나 밥 줘. 밥 시간 지났는데 왜 밥을 안 줘? 나 이제 막 퇴근하고 왔어. 아니, 내가 데워 먹으라고 했던 거 그대로 있네? 아이씨, 데워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게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내 앞에 딱 차려놔야지. 전 남편은 컴퓨터 게임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술이나 도박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며 그의 취미를 존중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게임 장비를 맞추기 위해 수백만 원씩 쓰면서도 정작 현실의 생활에는 무관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조그만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니 아이도 낳고 서로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 살아가자. 그런 평범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저와 가정을 꾸릴 생각보다 게임 속 캐릭터와 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늘 항상 뒷전이었어요. 남편은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잡은 약속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저에게는 늘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런 남편이 정신을 차리기 기다렸어요.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엇나가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새로운 게임에 푹 빠져 직장마저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서 매달 200만 원 조금 넘는 월급으로 살림을 꾸려야 했고 그 적은 돈으로 생활비도 감당하고 게임에 빠진 남편을 챙기려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보, 게임은 좀 줄이면 안 될까?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집구석에만 있는데 돈 나갈 일도 없구만. 네가 사치 부려서 힘든 거 아니야? 지난달에도 게임에 돈 쓴다고 카드 긁은 거 기억 안 나서 그래? 바가지 좀 그만 긁어라. 내가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만큼 나도 용돈벌이 하고 있다니까. 용돈벌이를 하면 뭐해. 나한테 그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제발 게임 좀 그만하라고. 아이씨, 내가 더러워서 이 집구석을 나가든가 해야지. 그때마다 저는 제 존재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절감했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짐을 지고 있는 셈이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제가 존재할 자리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큰일이 생겼죠. 분명히 아이가 생길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 솔직히 말해 도저히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궁핍해졌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도 벅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제발 나 부탁 좀 할게. 임신까지 했는데 당신 이렇게 게임만 하면서 살 순 없잖아.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밖에 나가서 일 좀 해줄 수 없을까? 제 말은 간절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한마디였습니다. 가진 것도 하나 없는 주제에 나한테 대든다고? 네가 나가서 네 아이 키울 돈 벌어오면 되잖아. 야, 그 아이가 내 아이는 맞냐? 그리고 그는 제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멍해졌고 뺨이 얼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부터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7살에 시작했던 결혼 생활은 결국 30살에 막을 내렸습니다. 더 슬펐던 건 제 뱃속에 있던 아이마저 유산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치아비도 버리더니 애까지 놓쳤네. 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나? 아주 그냥 내 인생 말아먹을 년이었어. 상종도 하지 마. 이혼하고 네가 어디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든 상처를 껴안은 채 세상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저는 바깥 활동이라는 걸 거의 하지 않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좇으며 살았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세상 모든 걸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로 지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더니 몸은 바싹 말라갔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어느새 40이 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30쯤에 머물러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매달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때서야 또 한 달이 지났구나 하고 깨닫는 정도였어요. 자연스럽게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특히 40이 되니 그게 확 느껴졌습니다. 30살 땐 몰랐던 변화들이 하나둘 몸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문득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해봤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부터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햇볕 한번 보는 게 뭐 어려운 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겐 참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낯설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거든요. 그래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오랜 시간 자르지 않아서 덥수룩했고 마른 몸과 창백한 얼굴은 거울로 봐도 꼭 귀신 같았지만 제정신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걷다 보니 어느새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쯤부터 낯이 익은 남자 한 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늘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귀엽고 복슬복슬한 비숑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은 꽤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느긋했고 옷차림도 단정했죠. 하지만 저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넬 용기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비가 오는 날은 제외하고 거의 매일 마주쳤지만 단 한 번도 말을 걸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책 중 힘이 들어 근처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그분의 강아지가 제 앞에 와선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며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얘가 원래 사람을 잘 따르긴 하는데 유독 반가워하네요. 그분이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말을 거는 상황이어서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제 목소리는 무척이나 떨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괜찮아요. 귀엽네요. 비숑 맞죠? 저도 비숑을 키우고 싶어서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 한 몸 건사하기 바빠서 결국엔 포기했지만요. 네, 얘 이름은 복이에요. 복이 많이 받으라고 지었는데 이름값 좀 하는 것 같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웃어본 것 같았어요. 낯선 이와 나눈 짧은 대화였지만 제 마음속에 작고 따뜻한 무언가가 싹트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산책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용기가 부족해서 제가 먼저 말을 걸지 못했지만 보기가 다가오고 그분이 인사를 건네주는 그 짧은 순간이 제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별 의미 없는 대화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도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오는 저를 알고 있었다고 했고 저희는 그저 우연히 의자에 앉아 마실 것을 나눠 마시며 몇 마디의 짧은 대화를 나눈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산책을 나갔더니 그 남자가 저를 향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물 나눠주셔서요. 감사해서 하나 챙겨왔어요. 혹시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나요? 아, 그럼요. 없어서 못 마시죠. 잘 마실게요. 그 말과 행동이 참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이런 친절은 오랜만이었거든요. 제 몰골은 솔직히 말해 남루하고 초췌했어요. 오랜 시간 햇볕을 제대로 못 본 사람처럼 피부는 창백했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아 덥수룩했으며 마른 몸은 옷 사이에서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의 다정함은 마치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려는 저에게 건네는 작고 따뜻한 손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받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친절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사실은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은둔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매일같이 산책을 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강아지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어릴 적 추억 같은 걸 꺼내놓기도 했죠.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시간이 어느새 자연스러워졌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2년 동안 저희는 친구가 되었고 조금씩 서로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저에게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는 누굴 만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혼자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됐네요. 그 말에 제 눈이 저절로 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어쩐지 그의 눈빛에서 어딘가 외로움이 느껴졌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요. 30살에 이혼하고 아이까지 잃었어요. 그 후로 10년 동안 문을 닫고 살았죠. 근데 이상하게도 당신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둘 다 힘든 시간을 잘 견뎌냈다고 외로움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며 서로를 칭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 뒤로도 2년 동안 변함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44살이 되는 해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소박하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지켜본 뒤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한겨울에 올렸고 신혼여행은 햇살이 따뜻한 여름나라로 다녀왔습니다. 시댁에선 솔직히 제가 재혼녀라는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분명하게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남편의 고집에 결국 시댁 식구들 또한 두 손 두 발 들었죠. 그 말 덕분에 결혼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 딱 하나 문제라면 그건 바로 동서들이었죠. 남편은 삼형제 중 맏이었고 2명의 동생도 모두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두 동서가 대학 선후배 사이라는 점이었죠.
그래서인지 둘 사이가 굉장히 끈끈해 보였고 말투도 약간 권위적이었죠. 게다가 남편은 해외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다른 두 서방님들도 모두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꽤 유복한 편이었고 며느리 둘 다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가진 것 없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밝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을 12월 초에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 첫 명절이었죠.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서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시부모님 선물뿐 아니라 동서들 것까지 하나씩 준비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와 있던 동서들이 저를 향해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머? 맏며느리가 이렇게 늦게 와도 되는 건가요? 형님, 나이가 좀 있으셔서 명절 준비 힘드시죠? 그래도 맏며느리의 역할이 있는데 저희를 잘 지도 편달해 주세요. 학력은 우리가 더 높은데 지도 편달을 받을 위치인가? 말투는 웃고 있었지만 말 안에 담긴 가시가 뻔히 느껴졌습니다. 두 동서는 저보다 각각 8살, 10살 어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힘내서 준비해봐요. 첫 명절이잖아요. 그러자 둘이 저를 빤히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세상에, 형님이라고 몇 번 불러주었다고 우리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시네요. 늙으신 분이 형님 대접받을 생각은 마시죠?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러는 거 진짜 코미디다, 코미디야.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팔짱까지 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초에 엄청나게 돈독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어쩜 사람 면전에 대놓고 그런 비웃음을 흘릴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특히나 배움이 길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오니까 더더욱 화가 났어요. 저 또한 동서들이랑 잘 지내보려고 나름 뒤에서 몰래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를 밀어내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과연 잘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한바탕 머리 끄덩이라도 잡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저희 남편이 다가왔고 제 표정을 보고선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아주 사이다스러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동서들은 이내 사색이 되어서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뭐라고 말을 했길래 말 한마디에 동서들의 얼굴이 저렇게 바뀌고 태도가 바뀌었는지 궁금하시죠? 남편의 그 말 한마디예요. 글쎄 갑자기 바뀐 동서들의 태도에 저는 순간적으로 코에서 콧방귀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며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곤 어색하게 말했어요. 아니, 저희는 몰랐잖아요, 형님. 형님 혹시 저희 말에 기분 나쁘셨어요? 기분 푸셔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그냥 형님이 너무 선하시니까 장난을 좀 치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가식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대답도 없이 그들의 손을 잠시 떨어뜨리며 멀리 앉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다가와 저와 동서들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재수 씨들이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길래 눈치를 이렇게 보고 표정이 싹 바뀌어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그러게요.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당신의 말 한마디에 사람 태도가 싹 바뀌네요. 재수 씨들이 그럴 사람들은 아닌데 무슨 실수를 어떻게 했길래 그래? 남편은 두 동서들을 향해 물었고 그들의 태도가 급변한 이유를 묻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서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지만 저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영문을 모르는 표정을 지었어요. 폭탄은 본인이 던져놓고 어리둥절해하는 꼴이 제법 귀여웠죠. 사실 동서들이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능력 자체가 뛰어난 변호사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배지는 달았는데 일이 넘치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니고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떻게든 영업을 뛰어가면서 건수를 잡는 그런 변호사였단 말이었죠.
우리나라에는 큰 로펌도 많고 작은 로펌도 수두룩하게 있잖아요. 그들도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변호사들 중 하나였죠. 우리 동서들도 그런 축에 속했어요. 물론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그들 역시 변호사 시험을 간신히 통과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뒤에도 사실 그렇게 대단한 수입을 올리고 있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 달에 얼마나 벌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개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의기투합을 한 거죠. 동서 둘이 선후배 관계였으니까 죽은 잘 맞았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한 집안에 시집을 와서 시댁 식구들 씹어가며 얼마나 돈독해졌겠습니까? 저는 동서들이 자신들만의 작은 로펌을 차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의 수입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동서들 역시 직장에 소속되어서 변호사 일을 한다면 안정된 월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안정된 삶이 아니라 더 큰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 사무실을 차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보증금이나 월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그런 고민이 사무실 개업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우연치 않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묘한 수를 하나 떠올렸죠. 동서들이 대학 선후배 사이였고 저는 그들과 다르게 사람들과 쉽게 소통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학창시절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큰 선물을 해주어야 그들이 제게 호의를 가질 것 같다고 느껴졌던 것이었죠. 사실 저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컴퓨터와만 붙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활이 편해서 계속 그렇게 지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리워졌죠. 그게 저를 한 번 더 변화시키게 된 계기였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다는 제 안에 약간은 비뚤어진 욕망 같은 것이었달까요? 저는 과거부터 동생의 SNS를 염탐하는 실력을 바탕으로 생활 꿀팁, 요리하는 팁,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 법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별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고 댓글도 없었어요. 그저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시작한 일이었죠. 한두 개의 댓글이 달릴 때마다 기쁘고 행복해하며 저는 최대한 제가 아는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이나 신기한 일이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의 공간을 찾아와서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해주고 또 매일같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을 해주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면서 살아있음에 대한 뿌듯함까지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조금씩 피드를 올리고 사람들이 달아주는 댓글에 하나하나 답변을 달며 소통하려 했습니다.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 늘 성실하게 피드를 올리고 댓글을 달아주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꽤 큰 별스타그램을 엄청 크게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했고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제 별스타그램은 어느새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에 따라 수익도 꽤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익은 차곡차곡 쌓여갔고 광고와 협찬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번 달에는 얼마가 들어왔는데 제 통장에 찍힌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올린 요리 팁이나 생활 정보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밀키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협찬도 들어오고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콘텐츠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일개 평범한 국민인 제가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까지 진행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저는 밖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생활비라고는 월세값, 전기세, 수도세, 보험, 통신비 정도가 전부였고 그 외에는 거의 소비가 없었어요.
옷도 비싼 게 필요 없었고 친구들과의 여가 활동을 할 일도 없었습니다. 화장품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모은 수익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쌓인 수익은 결국 억소리가 날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 돈을 전부 털어서라도 한 가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작은 건물을 사는 것이었죠. 아니,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찌 돈을 그리 많이 모았어? 건물 정말 살 거야? 네, 제 노후를 대비해서라도 건물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큰 건 못 사죠. 꼬마 빌딩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가씨가 운이 참 좋네. 이번에 기똥찬 매물 하나 나온 게 있거든. 내가 그거 아가씨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거야. 건물을 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별스타그램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을 사면 내 노후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전혀 몰랐을 때니까요. 그때는 제가 당연히 먼 미래에도 혼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가끔 외롭고 쓸쓸하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건물주가 된다면 세입자들과 꾸준히 연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제가 갑자기 비명 행사라도 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신고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입자들, 그들이 나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죠.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면 추천할 만한 건물은 아니긴 해. 그래도 고정 수입을 생각하면 이만한 건물이 없기도 하고 말이야. 다른 건 모르겠고요. 세입자들이랑 꾸준히 소통은 하면서 살 수 있겠죠? 당연하지. 건물주랑 소통 안 하는 세입자들이 어디 있겠어? 왜? 아가씨 뭐 문제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랑 연락이라도 하고 지내면 저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젊은 아가씨가 별 걱정을 다 하네. 내가 들여다봐 줄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하덜덜 말어. 저는 부동산 아줌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식 웃었지만 혼자 생각하며 건물주라는 자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물론 내 가족이라고 해봐야 나와 연락도 거의 하지 않는데 누가 내게 관심을 가지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또 다른 상상을 동원하게 되었죠. 나중에 제가 혹시 비명 행사라도 하면 엄마가 제 건물을 가져간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나 때문에 꽤 고생을 하셨고 짧지만 나를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으니까요. 그럴 수 있다면 나름 그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본격적으로 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위치가 좋을까? 어떤 건물이 나에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결국 저는 부동산 아주머니의 추천을 받아서 작은 건물 하나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물을 사고 나니 조금은 든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세입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건물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입자들과 연락을 이어가며 그들이 내게 감사의 말을 전할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은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건물에 갑자기 공실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때마침 동서들이 개업을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들에게 저렴하게 제 건물을 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상호 이득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동서들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여보, 동서들한테 내 건물이란 이야기는 숨기고 당신이 말을 좀 전해줄 수 있을까? 내 건물에 자리가 비었으니까 개업을 준비하는 동서들에게 저렴하게 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왜 건물주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숨겨? 이럴 때일수록 드러내서 생색을 내야 하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아직 친하지도 않는데 오지랖 부린다고 생각해서 더 싫어하게 되면 어떡해. 거기다가 살갑지 않은 큰형님이 건물을 가지고 갑질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뭐 그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도 우리 재수 씨들이 염치 없는 사람들은 아닐 텐데.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지? 나중에 서로 좀 친해지고 안정적인 사이가 되면 그때 말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주기도 할 거고. 남편은 약간 망설이던 모습이었지만 결국 동서들에게 연락을 했고 동서들은 제 건물에 관심을 보였어요. 부동산을 통해 건물을 구경하곤 자리가 마음에 든다고 했죠. 그들은 그 자리가 정말 마음에 든다며 그 자리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부동산 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서들이 자리가 너무 좋다고 그랬대요. 아주버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그런 자리를 딱 알아보셨어요? 그냥 오며 가며 보다가 저런 건물이면 자리가 좋겠다 싶어서 부동산 들어가서 알아본 거지. 재수 씨 계약했어? 다다음 주에 하려고요. 명절도 지나야 하니까요. 그런데 건물주가 직접 나오질 않고 대리인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부자인가 봐요. 주변 시세보다도 훨씬 싸게 내놓은 것도 그렇고요. 그냥 재수 씨한테 그 자리를 주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희를 어떻게 알고요. 아무튼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자리 협의해서 잘 얻었습니다. 제가 아마 직접 나섰다면 이런 반응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동서들이 은근히 저보다 먼저 시집을 와서 자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텃세를 부리고 있었으니까요. 건물 빌려주고도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 저는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되었을 때 빵 하고 터뜨려야지 싶었는데 남편이 요상하게 흘러가는 동서들의 텃세에 열이 받아서 오늘 이렇게 터뜨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건물은 계약 언제 할래?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는 게 좋겠네 재수 씨들. 그 건물 우리 와이프 건물이니까 협의 좀 잘해봐. 혹시 알아? 재수 씨들이 살랑살랑거리면 월세 10만 원 더 깎아줄 수도 있잖아. 재수 씨 요즘 힘들다며. 동서들은 바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제 표정을 바로 살피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뚫어지게 동서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당황해서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정말로 그 건물이 형님 건물이에요? 일부러 저희에게 주시려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으신 거예요? 어떡해. 아이고 형님, 몰라 봬서 정말 죄송해요. 동서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말을 하자 시어머니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저에게 의문을 품고 있던 눈빛이었죠. 그들은 모두 제가 그냥 집에만 있는 히키코모리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사실 저는 그동안 나름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태도에 조금은 마음이 상했어요. 저한테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는 걸 잘 알지만 그런 시선은 조금 상처네요.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자마자 바로 꼬랑지 내리며 사과하고 있는 동서들의 모습도 어이가 없고요. 형님,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형님 정말 좋아해요. 그냥 형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장난을... 세상에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서 죽는다는 말도 모르세요? 딱 그런 격이라고요, 지금. 미리 말을 해주셨으면 저희도 너무 감사하게 받고 표현을 했을 텐데 저희가 몰라서. 제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 이런 짓도 하셨겠죠. 서운하네요. 형님, 진짜 몰랐어요. 저희가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니 정말 죄송해요. 동서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진지함이 묻어나왔지만 저 또한 그들이 그렇게 나를 무시했던 것을 쉽게 잊을 수는 없었어요. 뭐 어쩌겠어요. 동서들을 생각해서 행동한 거지만 제가 나서서 좋을 게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서운하고 속상해요. 그 말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초연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동서들의 꼴이 제법 보기 좋았죠. 형님, 혹시 이제 와서 계약 안 한다고 하실 건 아니죠? 저희 인테리어 업자한테 계약금까지 다 걸었는데. 동서들이 애타게 부탁을 해왔어요. 처음엔 저도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제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는 분명했어요. 그들은 제 건물에 대해 단순히 자리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날이 갈수록 오만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저는 마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건을 제시했죠. 맨입으로요? 보증금 3억, 월세 500만 원. 상권 시세는 그대로, 아니 오히려 조금 비싸게 부를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조건을 들은 동서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바로 물어봤습니다. 형님, 그게 보통 가격이 아니잖아요. 보증금 2억에 월세 300만 원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늑다리 주제에 형님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는 건물주로서 원래 가격을 그대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동서들은 얼음이 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뚝 끊어진 듯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저는 임대차 계약서에 한 가지 조건을 더 넣을까 생각하며 물어봤습니다. 맞다. 그 계약서에 임차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몰수 조항을 추가해도 괜찮겠어요? 제 말을 들은 동서들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동서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 수 있었죠. 그들은 내내 말을 잇지 못하며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급히 말하셨습니다. 너희들 이게 무슨 태도야? 그렇게 아나무인하게 굴어도 되겠니? 언제 어디서든 겸손해야 복이 오는 거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큰 코 다친 거라고? 시어머니의 말씀이 동서들에겐 큰 충격이었겠죠. 동서들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 후 그들은 저에게 다시는 무례하게 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 명절 이후로 동서들은 제게 더 이상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를 대할 때마다 깍듯하게 대하며 예전처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예,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월세를 조금 낮춰줄 순 없겠니? 애들 입장에서도 개업하는 건데 월 500만 원의 월세가 부담된다고 하더라.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350까지는 생각해 볼게요. 결국 저는 월세를 350만 원으로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동서들이 두 번 다신 저를 함부로 하지 않고 깍듯하게 형님 대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요. 시어머니께선 무조건 그 말을 전하겠노라고 하셨고 동서들은 그 이후로 제게 더욱 신경을 쓰며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저는 제 별스타그램에 가족 안에서 무시당할 때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썰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글을 쓸 때 조금 조심스럽긴 했습니다. 특히 변호사인 동서들이 명예훼손을 고발이라도 할까봐 걱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글을 올리고 일정 조회수가 나온 뒤 저는 그 글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이긴 했지만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이후 현재 저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 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젠 그저 행복하게 지내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매일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지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저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서들이나 시댁의 태도에 상관없이 제 삶을 설계하며 앞으로도 계속 제 자신을 챙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제 사람들을 잘 챙기면서 따뜻함과 애정을 듬뿍 느끼고 싶어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현명한 제 인생 그려나가길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